이웃은 이게 이제 벌써 27번째 되네요. 지난번에 이제 메밀묵 찹쌀떡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야겠습니다. 제 큰형이 17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나 봅니다. 제 큰형이 저보다 9살 위인데 4살 위, 제 큰형보다 4살 위 큰 누나 희숙이와 함께 저녁 식사 후에 둘이 궁시렁 대더니 무얼 싸들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어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삶은 달걀을 들고 둘이 팔러 나갔다가 한 개도 못 팔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티격태격 하는 것까지만 보고 그때 저는 잠이 들었는데, 그때 달걀이라는 게 얼마나 비싸고 귀했는데 그걸 간식거리로 팔릴 거라고 계산을 했다니, 두고 봐도 우리 집 가족은 비즈니스로 돈 버는 재주는 지지리도 없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사 먹을 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도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전무했죠. 간식거리로 메밀묵과 삶은 달걀은 차원이 다르죠. 메밀묵은 우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달걀을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와 큰형에게만 그릇에 깨서 상에 올려 따끈한 흰쌀밥에 비벼서 들게 했고, 나머지 식구들은 큰 사발에 달걀찌개를 끓여 한두 숟갈 맛만 보게 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오는 애들은 부러움을 샀고, 대부분은 봄, 가을 소풍 때 집에서 몇 개 삶은 계란을 넣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은 달걀 사세요 라든가 하다못해 달걀 하고 외쳐야 그 달걀이 팔릴 텐데,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장사는 무슨 장사입니까? 한 톨도 못 팔고 들고 돌아왔죠. 모르면 몰라도 둘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메밀묵 찹쌀떡 파는 애들도 보니까 학생이던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니? 나는 여자라 밤중에 혼자는 못 나가니까 내가 같이 가줄래? 하고 사내 같은 기질에 제 큰 누나가 제 큰형을 꼬드겼을 겁니다. 제 큰 누나가 벨기움 군 병원이 철수하고 나서 잠시 집에 내려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 꼬드김에 마지못해 따라 나선 게 제 큰형이 아니었나 짐작을 해봅니다. 그맘때 부모를 돕겠다는 기특한 생각은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보는 사춘기 통과의 일에 아닙니까? 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서 부모를 돕고 싶은 젊었을 때의 뭘 모르는 호기 또는 오기 같은 것, 그런 거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걸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날을 군대에 보낸 1955년 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벼루와 붓, 또 뭐 이렇게 먹도 사시고 세필 가는 붓, 그리고 붓글씨 쓰기 좋은 번지지 않는 한지를 저희 아버지가 사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제 1월 달에 형은 이제 큰아들은 군대 갔고, 그리고 환자가 뜸한 오후 시간을 내서 연일성 시 3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 저로부터 계산해서 32대조 연일정 시의 시조인 고려 중엽 정습명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21대 중시조 포운 정몽수 선생, 14대조 포천 현감 정정선, 그 아들 13대조 정간, 또 저보다 10대조 정찬술 대장군, 그 밑으로 뭐 제 할아버지, 지금 당신 3개를 쓰고 있는 제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자식 7남매, 제도 7남매에 이르기까지 곁까지는 다 빼고 직계만 기록한 것이 3개입니다. 연일정시 몇만 명이 수록된 족보와 달리 자기를 낳거나 뭐 생가라고 그러죠. 또 대를 잇기 위해 양부모로 모신 직계만 기록한 것을 3개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가로 7cm, 세로 12cm의 한지에 40페이지에 걸쳐 붓으로 한자 종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지로 정성스레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 글자수를 세어보니 한 권의 글자가 4,400여 자,
이것을 아들 하나에 한 권씩 준다고 5권을 썼으니 22,000자를 꼬박 2년에 걸쳐 쓴 셈입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벼루에 먹을 갈며 아버지 글씨 참 잘 쓰네요 하고 애교도 떨었는데 과연 제 아버지 붓글씨는 지금 보니까 힘도 있고 아주 유려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내 글씨는 악필이야 그랬는데 그 악필이라는 말을 나는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글쎄 뭐 졸필이라는 말도 이제 있기는 하죠. 아버지는 큰형 몫으로 쓴 제일 첫 번째 세계는 정성스레 금빛 나는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었는데 한 권이 40페이지 20장이라고 했지만 실상 책은 폭 12cm의 길다란 한지 한 장을 이렇게 병풍처럼 접어서 인두로 지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이 5권을 다 만들고 난 1956년 여름에 1년 반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내 큰형이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라 한자 군대에 간 아들이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기도가 듬뿍 담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5권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한 권씩 나눠 주었습니다. 이 3개를 보니 듣던 대로 제가 포은 정몽주의 21대 손이더군요. 제가 이렇게 씌워봤습니다. 저도 제 몫으로 한 권을 갖고 있다가 아들 의철이가 결혼해서 좀 늦게 저한테 손주를 안겨주었을 때 일찌감치 이게 집안의 가보다 라면 이제 줬는데 제 딸 의애가 그건 놔주지 그래 그러더군요. 옆에서 제가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복사본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 2년 전에 돌아간 둘째 형이 살아생전에 저거 나 죽으면 원교 줘란 유언하는 유언을 형수에게 남겼는데 이걸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게 뺏어오나 양수를 받나 지금 제가 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제 그 둘째 형 내외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는데 똘똘하고 사랑스럽던 그 아들을 20여 년 전 직장에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잃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둘째 형은 그걸 뭐 가지고 있어봐야 딸내미한테 넘어갈 거고 그럼 뭐 출가 외인인데 별 저기가 없으니까 원기한테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제가 지금 좀 뺏어와야 될 텐데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에는 한 학기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한 학기를 붓글씨 배우는 시간도 있어서 이제 온 사방 시꺼먼 먹물을 묻히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잘 배우건 말건 간에 어리디 어린 초등학생에게 그 붓글씨까지 가르치려 들었던 우리 교육자다가 참 우습게 볼 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새삼스레 해봅니다. 제가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도화지에다 크레용으로 그림도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에 했고 또 물감을 풀어서 수채화도 그려보게 했고 또 왼손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걸 이렇게 연필로 그리게 하는 뱃상도 초등학교 때 가르쳤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국에 정부가 커리큘럼이랍시고 빠지지 않고 모두 가르치려 들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일본을 욕하고 원망하는 짓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즉에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했던 일본이 어쨌든 식민지 한국의 한 수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아니었어도 우리 문교부가 뭐 어디서 배우기는 배웠겠죠. 어디선가.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단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식민지 통치가 고맙단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연일정과 저희 조상들은 하나같이 중앙정부에서 자리 차지를 못하고 지방 관료나 군대에서 복무한 소위 무관벼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연일정가가. 그냥 이거는 뭐 재미로 한번 들어두세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그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 개성의 그 선주께서 죽은 포은 정몽주 후손을 중앙 요직에 앉힌다는 게 이조 정부로서 왕으로서 뭔가 끼름했지 않았을까요?
뭐 조선 500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십 차례의 각종 사화에 얽혀 죽은 연일정가는 찾기 힘듭니다. 역사를 보면 뭐 술수를 쓰다가 또는 고집을 피우다 아니면 뭐 상복을 1년 입느냐 상복을 3년 입느냐로 뚝짜자 싸우는 그런 예속 논쟁에 휘말려 사화가 수십 차례 일어나고 그 사화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다행히 연일정가는 여기에 휘말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저야 넷째, 오형제 중 넷째니까 그렇다 치고 제 큰형 그리고 장조카가 13대 조상 정간으로부터 장남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종손입니다. 그 13대 조상 정간으로부터 제 조카가 제주로서 매년 시암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들러리죠. 그 산소가 용인시 모연면에 포운산소 바로 옆 우측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포운 옆에 제 조상들이 떡하니 묻히게 된 영광을 갖게 된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 저희 13대 할아버지 정간의 아버지 14대 보천 현감을 지내신 분이 정정선인데 19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도 숨지 않고 자기 조상 포운의 묘를 왜군들이 도굴 하지 못하게 용인에 와서 지켰다고 합니다. 왜군들은 싸움 틈틈이 오래된 산소를 도굴해서 값진 부장품을 도둑질하느라 바빴죠. 그 공을 그분의 5대손 정찬술 장군이 대장군입니다. 당시 임금 숙종에게 알리고 감히 포운 옆에 세세손손 묘를 쓰도록 내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10대조 정찬술 대장군은 함경도 지역을 통할하는 도체 철사를 70이 넘도록 했습니다. 북쪽 오랑캐 청나라에게 1636년 병자호란으로 호되게 당한 인조가 바로 숙종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인조가 죽고 26년 후에 그 증손자 숙종이 왕이 돼서 46년을 다스렸는데 바로 그 기간에 제10대조가 함경도 변방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뭐 그때 두만강이나 압록강 상류가 만주와 조선을 갈라놓고 있는 국경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함경도는 중국 땅인지 조선 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만주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면 거기가 조선이고 함경도에 중국 사람이 썰락되면 그곳이 곧잘 중국 땅이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함경도 사람이 사납다고는 하지만 머릿수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인해 전술을 당할 재주가 없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나라 대놈들로부터 확실하게 국경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적임자로 뽑혀 거의 일생을 그것도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은퇴를 못하고 지금으로 치면 북방군 사령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으로서는 든든하게 북방을 지켜준 저희 10대조 정찬술 대장군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그런 페이버 혜택을 받은 겁니다. 지금의 용인에 조금 남아있는 종중 땅 그곳에서 나는 쌀을 제 할아버지 때까지 예산에 살면서 실어다 먹었다는 게 다 이 양반이 마련한 땅에서 나온 소출이었던 겁니다. 공산주의 때 자들이 보기엔 뭐 지집은 처형 1순위 악덕지주죠. 제 아버지는 신분이 차남이기도 했고 의사를 하느라 수원에 살건 또 그 이전이건 그 땅을 관리하는 8천 동생들로부터 쌀 한 톨도 챙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가평이나 주문진에서 병원 올 때 솔가해서 같이 가서 이제 생활도 도와주고 같이 했죠. 뭐 용인 땅은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아버지가 13, 큰아버지가 15살로 나이가 어리니까 집안 어른들이 보호한답시고 21명인가 뭐 그 친척들 공동명으로 그 땅을 바꿔놓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흘러 종중재산으로 변질이 됐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고 그걸 뭐 단독으로 되찾겠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점잖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를 재산을 다루는 면에선 지 아버지는 무능입니다. 무능. 뭐 그리고 이제 그 세 개를 이렇게 5권을 써서 자식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쓴 게 소동파의 적벽가,
포운에 뭐 이 몸이 죽어주고 7번 고쳐주고 뭐 백골이 진토되어 몸이라도 있고 없고 뭐 그거 아시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하는 이게 단심가인데 이런 단심가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시가 태종이 지은 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성황당 뒷담이 무너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죽지 않도록 함이 또한 어떠할까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고려조를 버리고 미조에 협력해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죽어주고 해도 이제 임금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랬다가 선주께서 포운이 죽은 거죠. 제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예산에서 서당을 다니며 10서너 살까지 배웠다는 한자와 붓글씨 실력을 오롯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귀중한 우리 집 가보입니다. 제가 그 화면에 제 아버님이 쓰신 그 세 개와 고문을 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 촬영을 이제 해야지.